안녕하세요. 흥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3강, 바로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45에서 14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제 첫걸음을 떼고 어떻게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볼 건데, 자, 봅시다.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려와 조선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일단 조선의 특징부터 고려랑 비교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위에부터 이제 절 따라오시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려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간 사회였냐면 바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회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고려에선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시험을 보는 과거도 있었지만 뭐가 굉장히 주된 수단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 집안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나오면 그 집안의 자식들은 시험 보지 않고서도 관리가 될 수 있던, 조상님의 은혜로 관리가 된다 그랬던 음서, 이 정치적인 특권 음서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신분의 특권으로 세습 가능한 토지, 뭘 받았죠? 네, 공음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는 우리가 이제 능력과 신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봤을 때 고려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 구조도 있어요. 과거제라든가 전시과. 그리고 과거는 누구 이상이면 다 볼 수 있었죠? 네, 신분상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 가능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토지도, 그 수조권인 전시과도 받고, 그런 게 이제 고려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료적인 특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료적 특성도 있지만 고려에서는 여전히 그 능력보다도 개인의 신분이 이제 미치는 영향, 그런 귀족적인 특성, 바로 음서와 공음전 같은 그런 신분적 특권이 더 강했었죠. 그죠? 그래서 고려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그 능력보다도 신분이 더 미치는 영향이 컸던 사회다라는 게 고려예요. 흔히 말하는 후저론이 좀 더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죠. 그에 반해 조선은, 고려가 귀족 중심 사회였다면 조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양반 관료 사회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양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쌤, 저 엄마랑 마트 갔을 때 양반김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양반김,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양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아이고, 이 양반아, 그게 다 이때 나온 말인데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관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반과 무반. 문반이 이제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무반은 군인을 생각하면 돼. 이 균형, 고려시대는 이 둘의 그 문반과 무반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서 두 개의 반이다. 나라를 떠받치는 문반, 무반. 이 두 반이 나라를 떠받치는 두 개의 반이라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우리가 양반이라 그래요. 두 반이라 그래서 양반. 조선은 그 문반과 무반, 이 양반 관리들이 중심이 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과 신분 중에서 뭐가 더 강하게 발휘되는 사회냐? 개인의 신분보다는 능력이 훨씬 강하게 발휘되는 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고려가 여러분들 신분과 능력 중에서 죄송합니다. 자, 고려는 뭐가 더 중심되는 사회?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건 아니야. 발휘되긴 하지만 신분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사회라면, 조선은 그에 반해서 그런 개인의 신분보다는 능력이 좀 더 강하게 발휘되는 사회입니다. 그 증거가, 조선에서는 관리가 되는 주요 수단이 음서가 아니에요. 조선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게 훨씬 일반적이었어요. 아무리 내 부모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아무리 높은 관리라도 음서가 없는 거 아니야. 조선도 음서가 있긴 하지만 그 음서의 적용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일단 아버지가 그 집안의 어른이 5품이 아니라 2품 이상이고,
그리고 음소로 관리가 되는 게 굉장히 쪽팔린 분위기가 조선이었어. 나 음소로 관리됐다 이러면 조선에서는 쳐주지도 않아요. 음소로 관리가 되면 높은 관리 못 올라가. 그러니까 첫 스타트는 음소로 가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과거를 봐서 합격해서 자기 능력으로 높은 관리에 올라가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된 문반과 무반이 이끌어가는 사회, 좀 더 신분보다는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가 조선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고려는 사상적으로 불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였죠. 교종, 선종 통틀어서 불교 중심의 국가였다면 조선은 뭐가 중심되는 사회였죠? 네, 철저한 유교. 그 중에서도 옳고 그름, 도덕과 명분을 따지는 성리학이 중심이 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라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고려랑 조선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양반 관료 중심의 능력 중심의 사회, 그리고 유교, 성리학으로 운영되어 가던 성리학을 기본 사상으로 하던 이 조선에 대해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 항상 여러분 저랑 이제 역사 공부해가지고 감이 오죠? 전 처음부터 내용 안 들어갑니다.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네, 큰 그림부터 그리고 들어가야 되죠. 항상 어떤 새로운 역사를 배울 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내용인가,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한 큰 그림, 아웃라인을 그리고 들어가야 돼. 처음 배우는 나라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기에 뭐부터 해야 되죠? 시대 구분부터 해야죠, 여러분들. 시대 구분. 신라, 고려, 우리 다 그렇게 공부하잖아, 그지? 조선은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느냐? 신라는 왕의 혈통, 고려는 각 시대 지배층이 누구였는가, 이거였죠. 그죠? 참고로 그럼 한 번 더 얘기해보면은 고려는 어떠한 사건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어요. 그게 뭐였죠? 예, 무신정변이었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500년 역사를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 거기 여러분 길다란히 막대 그래프에 가운데 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죠? 그게 바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점이야. 바로 양란이에요. 양란. 왜 뭐예요? 뭐 계란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양란은 두 번의 란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말합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조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봤던 임진왜란. 일본과 싸웠던 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란. 이거는 여진족이 만든 청나라와의 전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 이 두 번의 전쟁, 이 왜란과 호란을 통틀어가지고 두 번의 란이라 그래서 양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기와 후기 속에서도 또 어떻게 나누냐? 조선은 나라가 참 신기하게도 100년 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집니다. 그 100년 단위로 정치 체제가 바뀌어요. 100년 단위로. 자, 봅시다. 자, 그럼 조선 전기, 이 양란을 기점으로 앞부분을 조선 전기라고 한다면 이 조선 전기도 이제 10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는데 15세기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선을 그어서 16세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왜 15세기냐? 이건 좀 사족인데 조선이 만들어진 연도가 여러분들 1392년이거든요. 조선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우리 세기 세알인 방법 기억나죠? 몇 자리에 100의 자리에 1을 더하면 세기입니다. 1392년은 몇 세기라는 거야? 100의 자리에 1 더하면 뭐예요? 3에다 1 더하면 4. 14세기. 근데 92년이면 8년만 지나면 1400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몇 세기라는 거예요? 15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세기. 그러니까 15세기가 조선이 막 시작한 세기라서 15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아두시고요. 자, 이 15세기는 어떤 시기냐? 이제 막 조선이란 나라가 응에 태어나서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부터 우리가 막 날아다닐 순 없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아기,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을 하잖아. 이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도 시작하고 몸도 키워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체제 정비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죠? 네, 고려를 무너뜨리고 태어났습니다. 고려는 누가 지배하던 나라였죠? 원나라에 빌붙어 있던 친원파,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거느리고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던 친원파 권문회족이 지배하던 고려.
그 고려를 누가 무너뜨렸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무너뜨렸죠.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권문세족은 굉장히 힘이 막강합니다. 권문세족은 두 가지의 힘이 있어. 양팔이 딱 있어.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있죠? 일단 정치와 군사, 일단 정치적인 특권을 완전 독점하고 있죠. 음서랑 정방 등을 통해서. 그리고 대농장을 통한 어마어마한 경제권도 지니고 있어. 정치와 경제. 이 양팔을 잘라버려야만 권문세족을 물리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펀치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와 군사적 실권을 빼앗았어. 권문세족의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뭐가 남았어? 나머지 팔, 경제력이 남아있잖아.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했죠? 네, 두 번째 펀치,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땅을 받은 백성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지역 땅만, 경기도의 땅만큼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누가 대신 걷게 했어? 신진사대부가 거둘 수 있도록 수조권을 주었죠.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그게 바로 권문세족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힘을 강화시켰던 과전법이었어. 이 위화대의권과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켰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자, 더 가자 라는 걸로 나눠졌죠. 급진파. 이어세를 몰아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 정도전이 대표였죠. 그에 반해서 할 만큼 했다.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 고려라는 틀 안에서 개혁을 하자.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그 15세기 내용이야, 얘들아. 그럼 좀 더 보면 얘들아, 봐. 결국 누가 이겼죠? 네, 이성계와 손을 잡아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이 급진파가 이겼죠. 그래서 급진파가 뭘 했죠? 이제 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얘들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권력을 어디로 모으려고 그래? 얘들이 지금 중앙에 진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은 어디로 모여야 한다? 중앙으로 모여야 한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조선의 체제를 정비한 게 얘네예요. 얘네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킨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면서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패배한 사람들은 얘들이죠. 온건파, 정몽주의 죽음으로 이제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지키자고 했잖아. 그럼 이 고려를 지키자고 했던 이 온건파 사대부가 이 급진파가 만드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건 그들의 신념과 맞지 않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반역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향촌, 시골로 낙향해요. 이거 묻는 친구들이 있던데, 근데 쌤, 이성계한테 과전법으로 경기도 토지 받은 애들 얘네 아니에요? 그럼 얘네 지방 내려갔으면 그 과전법은 뭐예요? 먹튀한 거예요? 땅 받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성계가 그랬거든? 너희가 내가 만드는 나라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저 과전법으로 받은 토지 내놓고 가. 했을 때 얘네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받은 토지 다 반납하고 내려갔어요. 지방으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애들은 뭘 해? 제자,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권력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와야 한다. 지방의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향촌 자치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15세기 일이야. 15세기 일이고, 근데 시기가 변합니다. 16세기 들어가면 정치의 변화가 생겨요. 이 급진파, 이 조선을 만들고 체제를 정비하던 이 급진파 사대부가 뭐로 바뀌냐면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훈구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갔던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 사림파가 돼요. 사림파. 이때부터 중앙에 있던 훈구파와 지방에 있던 사림파가 권력을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16세기는 훈구와 사림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냐? 항상 변화의 바람은 지방에서 불어오죠. 왜냐면 이때 싸운 이유가 훈구파가 되게 빨리 맛이 가요. 그러니까 이 급진파 사대부가 금방 타락하거든. 그래서 그 타락한 중앙의 훈구파를 바꾸자, 나라를 개혁하자, 훈구파를 몰아내자고 지방에서 사림파들이 들고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훈구파는 패배하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살인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누가 잡게 돼요? 지방에서의 살인파가 잡게 돼. 그래서 16세기는 어떤 시기냐? 살인 집권기라고 합니다. 훈구를 몰아내고 살인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 이게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16세기는 훈구를 몰아내고 살인이 권력을 잡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 권력을 잡은 살인들이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은 또 바뀌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싸워요. 자기들끼리 당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오늘날에도 다양한 당이 있잖아. 무슨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여러 정당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살인파들도 자기들끼리 붕당,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게 17세기예요. 얘네들이 그 균형, 처음에는 되게 나름의 서로의 균형을 지키고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전한 정치를 하다가 막판에 가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다이다이 뜨자는 식으로 바뀝니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걸 보다 못해서 누가 나설까? 신하들끼리 싸우면 누가 나서야죠? 왕이 나서야죠. 그 왕이 야 그냥 내가 나서겠다. 너희들끼리 하도 싸우니까 내가 균형을 잡아주겠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해서 왕이 균형을 잡는 탕평 정치가 시작되는 게 18세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맛이 가버리는 게 19세기입니다. 왕이 이제 죽고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그 왕의 친척들이 권력을 잡아. 이제는 정당도 아니고 왕의 친척,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세도 정치기. 이게 19세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정리해봅시다. 조선은 여러분들, 뭐를 기준으로 두 번의 큰 전쟁, 외란과 호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두 번의 전쟁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 전기와 후기도 어떻게 100년 단위로 끊을 수 있다. 100년 단위로 끊을 수 있는 이유는 정치에 뭐가 변해? 체제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15세기는 어떤 시기예요? 급진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고 뭐 하는 과정이야? 그래. 15세기는 급진파,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 조선이란 나라의 기본 틀을 잡아가는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 15세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뒤는 이렇게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 이거 나중에 보실 거고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 바로 15세기 권력을 잡은 이 급진파 사대부가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그거를 볼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 거냐?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번 시간 뭘 공부한다? 15세기 급진파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배층이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가. 15세기 통치체제 정비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조선 건국 초기 통치체제 정비 과정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 체제 정비 과정을 뭘 중심으로 본다고요? 누구의 업적?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볼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3번 조선 건국 초기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조선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이야기죠? 15세기에 조선을 건국했던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15세기 급진파 사대부들의 조선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지금 이 부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거야, 지금. 그럼 첫 번째 왕부터 공부해 봐야겠죠? 자, 조선을 건국한 게 누구였죠? 네,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성계는 조선을 만들긴 했어요. 조선의 건국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조선이란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고 체제를 정비하는 거는 이성계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을 건국할 때 생각해봐요. 이 조선이란 나라의 로드맵, 그런 조선이란 나라의 큰 밑그림은 다 누가 그렸다 그랬죠? 네, 정도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사대부 중에서도 흑수저 출신으로 귀양 갔다가 이 고려의 참담한 현실을 깨닫고 고려로는 안 된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 그 깨달음의 그 필요성을 딱 느꼈고, 근데 본인의 힘으로는 뭐 고려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으니까 당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떠오르던 샛별,
이성계와 손을 잡고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성계가 힘을 감당했다면 실제 이성계의 브레인 역할을 해준 건 정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랑 정도전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정말 오늘날로 치면은 베스트 프렌드를 넘어서 소울 프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했던 사이고, 이성계도 정도전의 머릿속에 얼마나 그 뛰어난 구상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성계가 아예 맡겨요, 정도전한테. 정도전의 호가 한봉이거든요. 삼봉, 내 그대를 믿고 모든 권력을 줄 테니 당신이 만들고자 했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오 라고 정도전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을 만든 건 이성계지만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밑그림을 그린 건 이성계의 브레인이었던 바로 급진파 4대부의 대표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은 오늘날의 조선의 설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럼 정도전이 만들고자 하는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일단 뭐랑 완전 달랐을까요? 그죠? 정도전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조국이었던 고려를 박살내버렸어. 그러니까 그가 고려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조선은 고려랑은 완전 달랐겠죠. 자, 그래서 정도전은 그가 그린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슨 중심이었냐? 어떤 체제였느냐? 일단 이걸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전의 그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고려랑은 다른 체제. 바로 뭘까요? 제가 뭐라고 적었죠?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사람은 자기가 그 타고났던 시대,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에서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정도전이 살았던 그 고려 말에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왜 혼란스러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공민왕이라고 하는 뛰어난 군주가 죽었어요. 근데 그 공민왕도 아시다시피 말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후반에 아내가 죽은 다음부터는 맛이 갔다 그랬죠. 그때부터 고려가 완전 휘청휘청거리잖아. 그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우왕이 왕이 됐어요. 그 우왕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바리탕지 봤죠? 우왕 장인어른 가지 마요 이래가지고 위화대군 당하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창왕이 왕이 되고, 하여튼 고려란 나라가 여러분들 이 누가 왕이 되는가에 따라서 너무 복불복이 심한 거야. 왜? 왕은 어떤 기준으로 뽑죠? 왕은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왕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왕은 핏줄빨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아빠가 왕이야. 그럼 나도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건 멍청하건 사이코패스건 뭐건 간에 일단 핏줄로 무조건 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공민왕처럼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만 우왕 하는 애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주전에 이건 잘못되었다. 혈통으로 뽑히는 왕, 이 왕에게 복불복식으로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왕은 나라의 존재, 상징으로서의 중심만 잡아주고 실제 정치는 누가 해야 한다? 그 밑에 있는 능력이 검증된 뛰어난 신하가 해야 한다. 왜냐면 신하는 나라의 관리는 아무나 될 수 없잖아. 과거 시험 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관리로가 될 수 있고, 그 관리들 중에서도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 고위 관리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고위 관리, 어느 정도 그 등급이 올라가는 관리는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에 개또라이 사이코가 왕이 되더라도 나라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똑똑한 신하, 그 능력 있는 신하가 나라를 이끌어가야만 나라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나라는 누구 중심으로? 재상. 여기서 말하는 재상은 능력이 검증된 똑똑한 신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럼 나라의 권력의 중심을 누구에 옮겨가자는 거야? 이거 왕권 중심의 정치인가요? 신권 중심의 정치인가요? 그렇죠. 이거 왕권 중심이 아니야. 권력을 누굴 중심으로? 능력이 검증된 신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신권. 여기서 신권은 갓이 아니라 신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왕권 중심이 아닌 신권 중심의 정치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묻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쌤, 이거는 이성계가 너무 기분 나쁘지 않나요? 자기가 왕인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능력 있는 신하, 지금 능력 있는 신하, 이거 재상이 누굴 말하는 거야? 그게 자기를 말하는 거야. 나처럼 앞으로 능력 있는 신하가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성계가 이거 가만 놔뒀나요? 네. 말했죠. 둘은 굉장히 소울프렌드. 이성계는 당신 말이 맞다. 당신이 재상이 되어서 꿈을 펼쳐봐라. 라고 정도전을 팍팍 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계와 정도전끼리 이게 통했다고 쳐도 이 말 듣고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 이성계가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죠?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죠. 여러분이 이성계의 아들이라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해봐. 우와,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어. 야, 다음 왕은 내가 될 차례야. 근데
갑자기 정도전이가 딱 튀어나오더니 아 이거 왕은 핏줄빨이라서 안 돼. 능력이 검증된 신하가 나라의 권력을 잡고서 신권 중심, 신하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돼. 왕은 그냥 상징으로만 존재. 라고 말하면 왕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자기들 보고 허섭이가 되라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여러분 이성계는 이걸 용인했어도 이성계의 아들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왕족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전 입장에서는 그 다른 왕족들의 반발을 찍어 눌러야만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재상중침의 정치를 밀고 가기 위해서 정도전은 사병을 혁파합니다. 자, 사병이 뭐였죠? 사병은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개인의 군대를 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고려 말에 가면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막 일어났을 때 이 고려란 나라는 그런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의 사병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그지? 그때 이후부터 이성계를 포함해서 이 조선을 건국한 왕족들, 왕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공신들은 다 자기만의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규모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야. 불만을 가진 왕족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병들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몇천 명의 규모로 가지고 반란을 딱 일으켜버리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정도전은 오늘부로 조선에 사병은 없다. 모든 군대는 어디에 소속돼야 한다? 국가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왕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왕족과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못한 이 재상 중심의 정치에는 능력 있는 신하들만 한다는 거잖아. 정도전의 마음에 드는 그런 데서 소외된 다른 공신들, 그 불만 있는 공신과 왕자들의 군대를 빼앗아 가려고,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나름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도전이 이 사병을 혁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 왜 그럼 국가, 그 개인의 군대를 없애고 모든 군대를 국가에 모아야 되느냐? 까놓고 야 니들 내 정치에 불만 많잖아. 난 니들이 나한테 반란 일으킬까 봐 무서워. 군대 내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명분이 중요하거든. 그럴싸한 말을 해야 돼요. 그 그럴싸한 말이 뭐였느냐? 바로 어디를 정벌해야 하니까? 요동을 정벌해야 하니까. 우리 요동 정벌해야 돼. 그러니까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하나로 모여야 되라는 거야. 에? 요동? 요동 정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리는 거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동이 어디죠? 네,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차지했던 그 옛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땅, 여기가 요동 반도였죠. 요하강의 동쪽. 요동 정벌하자는 얘기 이거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 얘들아, 우리 얼마 전에 원명 교체기 때 명나라랑 원나라가 치열하게 중국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원나라는 북쪽으로 쫓겨서 도망가고 명나라가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죠. 이 중국의 지배자가 된 명나라가 당시 이제 고려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원나라가 고려 천령 이북 땅을 지배하지 않았느냐. 쌍성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원나라가 여기 지배했었잖아. 그지 얘들아? 그 원나라가 지배하던 천령 이북의 땅은 이제 누구 거다? 우리 명나라 거다. 이제 그 천령 이북 땅을 우리 명나라가 지배할 거고 우린 거기다가 천령위라고 하는 식민통치기구를 설치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죠? 이 얘기를 듣고서 최영과 검문설들이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최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뭘 진행했죠? 요동정벌하자 해서 사령관으로 임명된 게 누구야? 얘예요, 이성계. 근데 이성계가 그때 뭐라고 했죠? 사불가로. 절대로 요동을 정벌하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군대를 시켜가지고 위화대군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든 거잖아. 근데 자기네가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요동을 정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정치는 명분 싸움이야.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예요. 니들이 할 때는 안 되지만 이젠 상황이 변했어. 이젠 해도 돼 라는 거야. 근데 요동은 누구 땅이야? 명나라 땅이잖아. 저 거대한 중국 명나라가 차지하는 요동을 우리가 빼앗기 위해서는 나라의 군대가 나뉘어져 있으면 안 돼. 하나의 단일한 군대로 모여야만 해 라는 딱 그 명분을 내세운 거야. 근데 쌤, 단순히 사병, 자기에게 반대되는 세력의 군대를 빼앗기 위해서 요동정벌을 주장하는 건 너무 도박 아닌가요? 이거 명나라가 빡쳐가지고 야, 너 돌았냐? 이러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동정벌 했던 이유는 이 사병을 혁파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명나라는 조선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국뽕이 아닙니다. 명나라를 만든 게 주원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명태조. 이성계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야 나를 되게 두려워했어. 이성계가 얼마나 위대한 그 군사적 업적을 지닌 사람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선이 군대를 몰고서 우리 중국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이 명태조 주원장은 조선을 굉장히 경계했어. 그래서 조선이 딱 나라 만든 다음에 명나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를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 했을 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인정 안 해줘 한동안. 인정 안 해. 난 너희 인정 못해 이러고 막 뻗팅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 자존심이 되게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랑 이성계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완전히 이제 밀려간다. 여기서 명나라에게 한 수 보여줘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복잡했어. 아무튼 일단 그건 좀 외적인 지식이고 일단 어쨌건 요동정벌을 통해서 이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왕족과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하려고 합니다. 자, 갈등이 굉장히 지금 딱 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도전과 다른 왕자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빵! 하고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많은 드라마, 뭐 육룡이 나르샤, 왕자의 난, 정도전, 정말 이게 조선 초기에 그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꼭 나오는 왕자의 난이에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제가 지금 또 적는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자,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바로 누구냐? 신의 왕후 한씨예요. 한씨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은 이성계가 아무것도 개 쥐뿔도 없던 시절, 동북반 촌노민 시절에 맞이했던 조강지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내가 바로 누구냐? 신덕 왕후 강씨입니다. 이 강씨는 언제 맞이한 인물이냐? 이성계가 나름 이제 개경으로 진출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동북방의 촌놈 시절에 벗어나서 어느 정도 고려 정부에서 좀 위치가 올라갔을 때 개경에 진출하고 나서 만난 아내야. 그러니까 흑수저 시절에 만난 아내, 어느 정도 한 은수저 되고 나서 만난 아내예요. 한씨는 동북방 토착민이고 강씨는 개경 귀족의 딸이야. 근데 이성계가 여러분들 일단 이 신의왕후 한씨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방자 돌림이었거든요. 방방방방방바라 방방방방방방방방 무려 6방이에요. 6방.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아들이 방우, 둘째가 방과, 셋째가 방의, 넷째가 방간, 다섯째가 방원, 여섯째가 방연이야. 6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신덕왕후 강씨랑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방번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방석이에요. 푹신푹신할 것 같죠? 마지막 아들이 방석입니다. 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신의왕후 한씨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어. 일찍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계가 이 둘째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미 첫 번째 아내랑 그 사이에서 낳았던 6명의 아들 있죠? 나이가 되게 많았어. 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되게 나이가 많았거든? 그리고 얘들은 나이가 되게 어려워. 10몇 살짜리 꼬맹이였어, 다. 방방방석이는. 되게 늦게 결혼한 다음에 늦게 얻은 아이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성계의 이 집안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도리상 이성계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어느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명분과 모든 의리에 맞습니까? 그죠? 당연히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얻은 이 6명의 장성한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세자로 삼아서 그 낳은 왕위를 계승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난 이 방우가 왕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방우는 아버지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 고려에 충성한 아들이어가지고 난 아버지처럼 반역을 저지른 그런 나라의 왕이 되기 싫다 해서 방우는 일찌감치 떠납니다. 가출해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없으니까 이제 이 5명의 방씨들은 방, 의, 간, 원, 연 얘네들은 첫째 형이 사라졌네? 다음 왕은 어쩌면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야. 누구도 이 둘째 부인 사이에서 난 이 꼬맹이들이 세자로 책봉될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특히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독보적인 아들은 누구였냐?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5명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한 똑똑한 아들이기도 하고요. 정몽주를 때려 죽였던 게 이방원이에요. 하여가. 그러니까 되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결단력 있고 누가 봐도 5명 중에서 가장 다음 왕으로 어울릴 만한 군왕의 제목은 방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 근데 봐봐. 이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다음 왕이 자기가 유력한 상황이었거든. 그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을 보나.
근데 아버지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도전 이놈 새끼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왕은 핏줄빨이니까 믿을 수 없다. 나라의 정치는 능력이 검증된 신하, 재상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신권 중심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왕을 허섭이로 만들재. 그러면서 이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병을 혁파,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사병을 혁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원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방원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라의 중심 누가 되어야 한다? 왕. 나같이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왕. 그 왕의 중심이 되어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만 나라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면 이방원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바라고 꿈꾸는 조선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서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조선의 미래가 달랐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왕이 어떤 왕이 돼야 될까? 이방원처럼 이렇게 막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애가 왕이 되면 정도전 말을 들어주겠어요? 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권력을 신하 중심으로 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런 애가 다음 왕이 되면은 자신이 꿈꾸는 그 재상 중심의 신권 중심의 조선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다음 왕이 좀 약간은 어리버리하고 조금은 온순한 좀 약간 좀 어리버리한 애가 왕이 돼야 자기가 꿈꾸는 조선을 만들기가 쉬워진단 말이야. 그걸 포착한 게 누구냐? 두 번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강씨 입장에선 여러분 이왕이면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그래 얘들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왕이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길 원하겠죠. 그래서 강씨랑 정도전이 뜻이 맞은 거야. 정도전은 어리버리한 왕,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왕을 원했고 강씨는 자기의 아들들이 왕이 되길 원했어. 근데 마침 얘들이 나이가 어려. 10몇 살짜리 꼬맹이야. 그러니까 정도들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왕이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방원 같은 왕보다 이런 꼬맹이들이 왕이 되는 게 더 좋잖아. 그 강씨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고. 둘이 딱 짝짝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딱 밀하게 되죠. 강씨가 이제 말하죠. 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정치를 밀어주겠소. 정도전도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강씨가 뜻을 세우고 누구를 패전을 미느냐? 방번이는 좀 기록이 보면 성깔이 좀 더러웠대요. 근데 우리 푹신푹신하네. 이 방석이가 굉장히 성격도 엄마야 미안해요. 성격도 착하고 좋은 애였대. 그래서 방석이를 배저로 삼자. 그래서 이제 강씨가 이성계한테 여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남자가 착 여자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얻은 이쁜 마누라가 여보 우리 방석이가 참 착한데 얘기하고 자신이 가장 믿는 정도전도 전하 다음 왕은 방석 왕자님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성계가 흔들린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누구를 패저로 삼아요? 푹신푹신한 방석이를 패저로 삼겠다. 딱 공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배신하고 저 두 번째 부인의 저 꼬맹이를 왕자로 세울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해서 누가? 결국에는 이 다섯 번째 왕자 이방원이 이대로 나라를 놔둘 수 없다. 해서 일으킨 반란이 바로 왕자의 난입니다. 자, 그리고 왕자의 난으로 여러분들 정도전은 죽습니다. 그리고 방석이도 죽어요. 여러분 이방원이 여러분 별명이 뭐냐면 킬방원이에요. 킬방원.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반란 일으켜서 정도전 죽이고요. 푹신푹신한 방석이 죽이고요. 방번이도 죽여요. 그럼 엄마는요? 신덕왕후 강씨의 유일한 행복은 자기 자식들이 죽기 전에 떠난다는 거야. 강씨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먼저 죽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킬방원. 태종 이방원입니다. 처음에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둘째 형인 방과를 왕으로 세웠다가 자기가 세자가 돼. 형이 왕이고 자기가 세자야. 원래 아들이 세자가 되잖아. 이게 형식적으로 형한테 잠깐 왕위를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요. 금방.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여러분. 태종 이방원은 어떤 조선을 꿈꾸었죠? 왜 정도전을 죽였죠? 왜 형제들을 죽였죠? 네, 자신이 꿈꾸는 조선과 맞지 않으니까. 정도전이 꿈꾸는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이방원은 생각하지 않아. 이방원은 어떤 정치를 꿈꿀까요? 누가 중심이 된? 나 같은 강력한 왕이 중심이 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꿈꿉니다. 이게 이방원이 꿈꾸었던 조선이에요. 바로 뭐 중심? 왕권 중심. 그러니까 정도전이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 정치였다면 이방원은 왕권 중심,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자,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의정부 서사제 vs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화면에도 띄워드릴게요.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의정부 서사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육조직계제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의정부 서사제를 보시면 일단 의정부가 뭐냐면 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조선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나라의 이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정치기구, 고려로 친다면 중서문화성 같은 그런 곳이 의정부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정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근데 이 의정부 서사제를 보시면 자, 맨 위에 왕이 있죠. 근데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누구에게 내려? 그래, 의정부에게 내려. 그럼 의정부가 이걸 논의한 다음에 육조, 실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육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의견이 올라올 때도 육조에서 어디로? 의정부에서 의견을 올리면 의정부에서 정승들이 상의해서 누구에게? 왕에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왕권과 신권이 조화된 체제예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의정부의 의견을 묻고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게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육조직계제. 이건 어때요?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의정부를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고 바로 직속으로 어디로 내리죠? 육조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의 의견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속된 말로 까라면 까 이거예요. 왕이 바로 육조에 명령을 내리고 육조에서도 무언가 건의할 일이 있으면 의정부에게 보고해, 안 해? 안 하고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는 상대적으로 누구 중심이야? 그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왕권 중심의 체제가 육조직계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형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정도전마저 죽인 이 이방원, 국왕 중심의 강력한 정치를 원했던 이방원의 스타일상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했을까요? 육조직계제를 선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방원은 철저하게 왕권 중심, 바로 육조직계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원이 여러분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혼자 맨주먹으로 우와 이랬을까요? 아니죠.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공을 못했거든. 왜냐면 사병을 혁파하려고 할 때 뺏기기 전에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방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원은 자기를 따르는 다른 형제들과 자기를 따르는 그 정도전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공신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 때는 도움이 된 게 사병이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어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측근 공신들이 다 뭘 갖고 있어요? 사병을 갖고 있어. 이게 본인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내가 한 것처럼 내 신하들 중에서도 누군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잖아. 뭐가 있으면? 사병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죽인 정도전의 정책을 계승합니다. 이방원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부터 조선에 뭐는 없다? 사병은 없다. 군대는 다 누구 중심으로? 국가, 왕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본인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이 거느리고 있는 개인의 군대, 사병을 다 혁파했어요. 자, 이렇게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빼앗으면 당연히 누가 불만을 가지죠? 그 군대를 빼앗긴 공신들이 불만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이방원이 어떻게 했을까? 달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원은 사병을 혁파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공신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왕권 강화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자, 이렇게 왕권을 튼튼하게 안정시켰죠. 그죠? 사병혁파와 공신 숙청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강화된 왕권으로 이방원이 무엇을 했느냐? 이방원은 이 강화된 왕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돈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국가는 그 돈에서 나라의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그 튼튼한 재정, 그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국가가 강해질 거 아니야. 그지? 즉, 국가가 강해진다는 거는 뭐가 풍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재정이 풍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가의 재정은 어디서 나오죠? 네,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 세금은 어디서 걷죠? 누구에게 걷죠? 네, 그 국가의 백성들에게 걷어요. 그죠? 백성들이 일하고 바치는 게 세금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 이게 너무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 조선은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죠? 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자, 당연히 백성들의 직업도 다 뭐예요? 네,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 거야? 열심히 농사 짓고서 거기서 나오는 식량을 세금으로 내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잖아. 그지? 자, 이런 농업 국가에서 국가가 세금을 풍족하게 걷기 위해서는 국가가 뭘 제대로 파악해야 될까? 농사 짓는 땅, 토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땅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겐 조금 걷고 없는 사람에겐 안 걷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방언은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서 땅을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양전사업이라는 거예요. 토지조사. 다른 말로는 양전사업. 양, 헤아린다. 전,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럼 땅만 파악하면 될까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건 누구죠? 사람이잖아. 노동력에 대한 파악도 정확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땅도 조사하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도 파악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 그 땅에 있는 노동력, 인구도 조사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호구조사라 그래요. 집집마다 사람이 입이 몇 개 있는가? 호, 집집마다 구, 입이 몇 개 있는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그래서 토지와 인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이제 토지랑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거기서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쌤 이방은 너무해요. 세금만 뜯어가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건 얘들아 백성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야. 왜? 고려는 이런 게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땅과 막 산과 강을 경계하는 권문서적들도 국가에 막 저 땅 없는데요 이러고 막 세금 안 내고 백성들도 막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이방원의 체제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국가가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땅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노비가 몇 명이고 양인이 몇 명이고 정확히 파악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진 만큼만 정확히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소중한 노동력이잖아. 노동력이 왜 소중할까? 그래서 노동력은 농사짓기도 소중하지만 국가가 전쟁이 났을 때 군대로도 동원을 해야 되고 국가의 무언가 산업,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성벽을 지른다든가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국가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되잖아.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도망가 버리고 막 파악이 안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인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함부로 도망가서 숨지 못하도록 신분증을 발급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은 뭐가 나오죠?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 조선시대에도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시험에 되게 핫하게 나와요. 요즘에 이게 되게 핫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조선시대판 주민등록증 호패법입니다. 호패.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을 차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이 바로 뭐냐? 여기 사진에도 나오고 뒷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조선시대판 주민등록증이에요. 호패는 일단 발급 대상이 누구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 내가 여기 말하는 모든 남자는 천민 그리고 양반 다 포함하는 거야. 양반부터 노비까지. 남자라면 누구나 발급받는 신분증이야. 여기에는 나이, 직업, 고향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면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어. 이게 있으면 함부로 여러분들 신분을 숨긴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정확히 해서 노동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신분증입니다. 이 호패법을 시행한 게 태종 이방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험에 호패법 딱 나오고 이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업적으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그래서 이 이방원이 문제 나올 때 이방원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호패법이 되게 잘 나와. 반대로 이방원의 업적으로 호패법을 고르라는 것도 되게 잘 나와요. 육조직계제도 잘 나오고 호패법도 잘 나옵니다. 이방원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업적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원은 크게 봐봐. 자, 어떻게 했죠? 이방원이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누가 중심이란 나라? 왕이 중심이 된, 강력한 왕이 중심이 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꿈꾸었죠. 그래서 정치체제를 신하들의 의견보다는 왕이 결정이 중심이 되는 육조직계제,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왕이 바로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했죠. 그리고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사병과 공신들을 쓸어버렸어. 그리고 국가를 더 강하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뭘 파악했어? 토지조사랑 인구조사를 통해서
토지와 인구를 국가가 정확히 파악했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 사람이 천민이 그리고 뭐 양민이 양만이 몇 명 살고 있는가. 토지랑 인구를 정확히 파악했죠. 이걸 통해서 세금과 노동력, 군역을 정확하게 파악했죠. 그러니까 조선의 이 이방원은 딱 백성들도 가진 만큼 세금 내게 하고서 노동력, 군사력도 정확히 파악을 한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국가 재정도 굉장히 튼튼해지겠죠. 그죠? 중간에 새는 세금이 없잖아. 세금 빙당 칠 일이 없잖아.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힘이 될 수 있죠? 강력한 왕의 힘이 될 수가 있죠.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육조직계제와 호패법, 이방원의 업적이라는 거. 이방원이 추구했던 게 왕권 중심의 정치라는 거, 호패법과 육조직계제가 이방원의 업적이라는 거, 태종의 업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방원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왕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사병도 없고 공신도 없어. 정치적인 안정을 딱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굴 떠올리게 하느냐? 여러분들 고려 생각해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결혼 정책을 통한 호족 통합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부작용, 호족들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왕건이 죽고 나서 서로 막 우리 집안에서 왕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폈잖아. 이걸 딱 정리한 게 누구죠? 광종. 왕권 강화 정책, 노비왕건법, 과거제, 공신수청을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쫙 약화시키니까 그제서야 고려가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성종 같은 왕이 나와서 그 시무 28조, 유교중심이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태종 다음에 왕이 된 게 아까 말했듯이 태종의 셋째 아들 세종대왕이에요.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됐을 때 이미 아버지가 물려준 이런 안정적인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빛나는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할 건데, 자,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뭐 배웠죠 이번 시간? 고려랑 조선을 비교했죠. 고려는 능력과 신분 중에서 뭐가 더 중심이 됐죠? 네, 신분이 중심이 된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조선은 신분보다는 능력이 좀 더 발휘되는 양반 관료 사회, 성리학이 중심이 된 양반 관료 사회였다. 이런 개념 잡아놨고요. 우리 조선 시대를 한눈에 보기, 시대 구분했었죠. 조선은 뭐를 기준으로? 양란,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시대도 몇 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정치 체제가 변한다는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죠? 전기 중에서도 몇 세기? 15세기 조선을 건국한 급진파 4대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 조선 건국 초기 체제, 통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가? 우리는 이번 시간 15세기 급진파 4대부가 이 조선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가? 그거를 공부했어요. 뭘 중심으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누구 봤죠?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을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하지만 실제로 이때 나라를 이끌어간 건 누구?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정도전은 어떤 나라를 꿈꾸었죠? 혈통빨인 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똑똑한 신하가 중심이 되는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죠. 그죠? 그를 위해서 당시 이런 그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려고 했고,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노동을 정벌해야 되기 때문에 사병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였고, 또 그 과정에서 막내 아들인 방석이를 왕자, 세자로 세우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불만을 가졌죠? 네,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불만을 가져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이게 태종 이방원. 이방원은 누가 중심이 된? 강력한 왕이 중심이 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꿈꾸었고, 그를 위해서 사병역파, 공신수청, 그리고 육조 직계제, 그리고 토지조사, 인구조사, 호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국가의 재정도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체제를 딱 완벽하게 정비한 상태에서 나라를 물려줍니다. 누구에게? 셋째 아들 충녕대군 세종대왕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안정된 기반, 아버지가 물려준 안정된 기반 아래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